미국에서 한국 의사가 대학병원을 거닐고 있으면 불편한 눈초리가 쏟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인공은 미국에 대한 자긍심이 강한 미국 간호사입니다. 응급 상황에 한국 의사가 나타나자 간호사 신분이면서도 의사를 무시했다는데요. 주변에서 제정신이냐고 해도 자신은 당당하다던 그녀. 그러나 얼마 뒤 자존심마저 다 내려놓고 한국 남자 앞에서 치마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블라썸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메디슨 브룩스예요. 뉴욕 메디컬 센터 외과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스탠포드 간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학부 때부터 교수들이 제게 타고난 간호사라고 칭찬했었어요. 졸업과 동시에 이 병원에 스카우트되어 3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누구도 제 실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담당한 환자들의 재입원율은 병동 평균보다 30% 낮았고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항상 상위 5% 안에 들었어요. 특히 복잡한 수술 후 관리나 중환자 케어에서 제 능력은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병원장도 제가 참석하는 컨퍼런스에서 우리 병원의 자랑이라고 소개할 정도였어요. 이런 성과들이 쌓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미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외국 출신 의료진들에 대한 시각이었습니다. 특히 동양계 의사나 간호사들을 볼 때면 무의식적으로 얼굴이 굳어졌고 그들의 판단이나 실력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생각이 처음 생긴 건 1년 전이었습니다. 인도 출신 레지던트가 환자의 약물 용량을 잘못 계산해서 큰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역시 미국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미국인 의사들도 실수를 하지만 유독 외국 출신 의료진의 실수만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식사할 때도 저는 항상 미국인 동료들과만 앉았어요. 동양계 의료진들이 자신들끼리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 역시 끼리끼리 모이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자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불편했어요. 여기는 미국인데 왜 영어로 말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병동에는 필리핀 출신 간호사 마리아와 인도 출신 간호사 프리아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저는 그녀가 환자 차트를 확인할 때마다 꼼꼼히 보고 있나?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봤습니다. 프리아가 약물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혹시 용량을 틀리지 않을까 하고 뒤에서 재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실수를 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현지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래. 하지만 정작 제가 실수를 했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라고 넘겼습니다. 이런 이중잣대를 적용하면서도 저는 그것이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현실적인 우려라고 포장했습니다. 특히 한국 출신 레지던트 김 선생님을 볼 때는 더 심했어요. 그가 환자 상태를 설명할 때마다 아예 시선을 피하거나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영어 발음이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환자들도 불편해한다고 스스로 합리화했어요. 사실 김 선생님은 실력이 뛰어났는데도 말이에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외국인 의사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 않아? 환자들이 불안해하던데. 다른 미국인 간호사들도 제 말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대화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월요일 아침, 우리 병동에 새로운 의사가 부임했어요. 이강현이라는 이름의 한국인 응급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키가 185cm 정도로 크고 어깨가 넓었는데 첫인상부터 다른 아시아 의사들과는 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이강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첫 인사를 할 때도 무표정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감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병동 소개를 받을 때도 고개만 끄덕였고 질문이 있냐는 물음에도 없습니다. 라고 짧게 답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자마자 또 다른 이방인이 왔다는 생각에 내심 불편했어요. 또 다른 아시아 의사구나. 이번엔 한국인이네. 얼마나 버틸지 지켜보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조용한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미국 의료진들은 보통 활발하고 소통을 중시하는데 그는 정반대였거든요. 첫 주 동안 저는 그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아침 7시에 정확히 출근해서 밤 9시까지 병원에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도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먹었고 다른 의사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진 중에도 필요한 말만 했고 농담이나 잡담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한 건 그의 업무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보통 간호사에게 지시만 내리는데 그는 직접 환자 침상까지 와서 상태를 확인했어요. 심지어 환자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거나 물컵을 채워주는 일까지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의사가 왜 저런 일까지 해? 간호사 일을 빼앗는 건가? 첫 주가 지나면서 저는 그의 업무 스타일을 관찰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의 실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흠잡을 곳이 없었어요. 환자 차트를 꼼꼼히 확인했고 처방도 신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속으로 겉으로만 그럴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밤, 제가 이강현 의사와 함께 응급당직에 투입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와 함께 근무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스케줄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말 야간 당직은 항상 예측 불가능했거든요. 술에 취한 환자들, 교통사고 환자들,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들까지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했어요. 저녁 10시까지는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몇 명의 경미한 외상 환자들과 복통 환자 정도였어요. 이강현 의사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환자 한 명 한 명을 매우 꼼꼼히 진찰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역시 아시아인답게 융통성이 없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후 11시 15분쯤 갑자기 응급실이 긴박해졌습니다. 호흡곤란 환자 들어옵니다. ETA 3분. 응급구조사의 무전이 울려 퍼졌어요. 저는 즉시 응급처치실을 준비했습니다. 산소 공급 장치를 점검하고 정맥로 확보를 위한 도구들을 준비했어요. 이강현 의사도 차분하게 가운을 입고 장갑을 끼웠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자동문이 열리면서 응급구조사들이 환자를 밀고 들어왔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환자였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숨쉬기 어려워한다고 해서 출동했습니다. 혈압 160, 100, 맥박 120, 호흡수 28회, 산소 포화도 85%입니다. 응급구조사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즉시 환자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그리고 18게이지 정맥 카테터로 정맥로를 확보했습니다. 환자는 가쁜 숨을 쉬며 숨이 안 쉬어져요 라고 말했어요. 이강현 의사는 즉시 환자에게 다가가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폐음을 확인하고 심음도 들었어요. 그리고 환자의 목을 만져보며 정맥 팽창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다리도 눌러보며 부종을 체크했어요. 흉부 엑스레이 촬영하겠습니다. 그가 지시하자 방사선 기사가 즉시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를 가져왔어요. 촬영하는 동안 저는 우리 병원의 표준 프로토콜을 떠올렸습니다. 60대 남성, 급성 호흡곤란, 산소 포화도 저하. 이런 증상이면 10중 8구 급성 폐부종이었어요. 저는 확신을 갖고 프로세마이드 40mg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급성 폐부종 환자에게 가장 먼저 사용하는 표준 치료약이었거든요. 체내 수분을 제거해서 폐의 부담을 줄여주는 이뇨제였어요. 미국 간호대학에서 배운 대로라면 이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어요. 양쪽 폐하에 흐릿한 음영이 보였습니다. 전형적인 폐부종 소견이었어요.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프로세마이드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강현 의사는 아직 엑스레이 필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환자를 살펴봤어요. 간호사님, 잠깐만요. 이강현 의사가 제 손을 막았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다른 약을 준비해주세요. 니트로글리세린부터요. 저는 당황했어요. 프로세마이드는 폐부종 환자에게 가장 먼저 사용하는 표준 치료약이었거든요. 미국 의료진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3년간 이런 케이스를 수십 번 봤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 폐부종 환자에게는 프로세마이드가 먼저 투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엑스레이에서도 명확한 폐부종 소견이 보이는데요. 제 목소리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짜증도 났습니다. 미국에서 3년간 쌓은 경험과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상대는 한국인 의사였어요. 미국 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환자 상태를 다시 보세요. 목 정맥 팽창이 없고 하지 부종도 없어요. 그리고 흉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폐부종이 아닙니다. 이강현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판단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제가 미국 간호사인데 제 전문성을 무시당한다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이런 케이스를 몇 번 봤는지 아세요? 급성 호흡곤란의 엑스레이상 폐부종 소견이면 프로세마이드가 표준입니다. 이건 미국 모든 병원의 프로토콜이에요. 저는 손에 든 프로세마이드를 놓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다른 간호사들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샤론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톰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물러서면 제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강현 의사는 제 경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 환자는 다르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여기는 미국이고 미국 의료 표준을 따라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응급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다른 의료진들도 저희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환자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82%까지 떨어졌고 의식도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환자는 가슴이 아프다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저는 환자가 위험하니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했어요. 제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따졌습니다. 그 순간 이강현 의사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강현 의사는 제 손에서 프로세마이드를 가져가며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무표정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강렬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약물실로 가서 니트로글리세린과 다른 약들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환자에게 투약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화가 났어요. 미국 간호사인 제 전문성을 무시당한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투약 후 10분도 안 되어 환자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산소 포화도도 95%까지 올라갔습니다. 엑스레이 결과를 보니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인한 시민성 폐부종이었어요. 제가 준비한 프로세마이드를 먼저 썼다면 환자 상태가 더 악화되었을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환자는 명백히 호전되고 있었어요. 다른 의료진들도 이강현 의사의 정확한 판단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선임의인 존슨 의사가 다가와서 제게 말했어요. 운으로 넘긴 건 실력이 아니라고, 환자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왜 고집을 부렸냐고 질책했습니다. 그의 말은 전곡을 찔렀어요. 저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얼버무렸어요. 그때 이강현 의사가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오더니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그게 당신 가족이라도 운이라고 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관통했어요. 단순하고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의료진으로서의 사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이강현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른 병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확신과 자부심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환자를 치료하는 건지 아니면 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미국에서 받은 교육과 경험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강현이라는 한국인 의사가 제 앞에 나타난 건 어쩌면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오만함을 돌아보라는 신호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세계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이상하게 이강현 의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그의 실수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혹시라도 그가 실수를 하면 역시 그때도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일찍 병원에 나가서 이강현 의사의 회진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정확히 오전 7시에 도착해서 환자 차트를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어요. 다른 의사들은 대부분 간호사들이 정리해준 요약본만 보는데 그는 직접 모든 검사 결과와 경과 기록을 읽었습니다. 심지어 전날 밤 간호 기록까지 세밀하게 체크했어요. 제가 기록한 환자 관찰 내용까지 빠짐없이 읽더라고요. 평소 다른 의사들은 간호 기록을 대충 훑어보는 정도였는데 그는 달랐습니다. 환자가 밤에 몇 번 깼는지, 어떤 호소를 했는지, 식사는 얼마나 했는지까지 일일이 확인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무 꼼꼼한 것도 비효율적인데. 첫 번째 환자는 70대 당뇨병 할머니였어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어서 입원 중이셨는데 미국 의사들이라면 혈당 수치만 확인하고 약물 조정 지시만 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강현 의사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할머니의 손을 직접 잡고 맥박을 재면서 어디가 불편한지 물어봤습니다. 발가락 감각은 어떤지, 시야에 문제는 없는지, 잠은 잘 자는지까지 일일이 확인했어요. 심지어 할머니가 집에서 어떤 음식을 주로 드시는지, 가족들은 잘 있는지까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시간 낭비네. 차트만 봐도 충분한 건데 왜 저렇게까지?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환해지는 것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사가 바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편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데 할머니는 그에게 편안하게 모든 걸 털어놓고 있었어요. 두 번째 환자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20대 남성이었습니다. 다리 골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는데 보험 문제로 치료비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의학적 치료에만 집중하고 경제적 문제는 사회복지사나 원무과에서 처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강현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직접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해서 의료비 지원 방안을 문의했어요. 그리고 환자에게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만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의아했어요. 미국 병원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경제적 문제까지 신경 쓰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세 번째 환자였습니다. 노숙인으로 보이는 50대 남성이 폐렴으로 입원해 있었어요. 다른 의료진들은 그 환자를 대할 때 약간 거리를 두는 편이었습니다. 냄새도 나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몇몇 간호사들은 그 환자 담당을 꺼려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강현 의사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환자에게 존댓말로 대화하며 정중하게 진찰했어요. 환자가 기침을 할 때마다 등을 토닥여주고 물을 떠다 줬습니다. 심지어 환자의 더러워진 손을 직접 닦아주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라면 장갑을 두 겹 끼고도 꺼려했을 일이었거든요. 다른 간호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그 환자는 이강현 의사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천사를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오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청소 직원이 갑자기 아파서 조퇴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 담당했던 병실들의 청소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날 아침에 처리하거나 다른 청소 직원이 추가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강현 의사가 직접 걸레를 들고 병실을 청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간호사들이 말리려고 했지만 그는 환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며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어이가 없었어요. 의사가 청소까지 하다니.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각자의 전문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데 그 경계를 넘나드는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환자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모두들 감동해했고 그에게 더욱 신뢰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강현 의사는 새벽 2시까지 중환자실에 남아서 위독한 환자를 지켰습니다. 의무는 아니었지만 환자 가족이 멀리 살아서 밤에 올 수 없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남은 거였어요.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의 실수를 잡으려고 관찰하고 있었는데 정작 실수는커녕 완벽에 가까운 모습만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완벽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미국 의사들은 효율성을 중시해요. 시간당 몇 명의 환자를 봐야 하고 어떤 검사를 얼마나 빨리 처리해야 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환자와의 상호작용도 필요한 정보만 주고받는 정도였어요. 감정적인 교류는 오히려 비전문적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강현 의사는 정반대였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충분히 집중했고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서적 돌봄까지 신경 썼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람이 먼저인 그의 태도는 저에게 큰 의문을 던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말기 암 환자를 대하는 그의 모습이었어요. 60대 여성 환자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다른 의사들은 의학적 처치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강현 의사는 환자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치료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 대한 걱정,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걸 들어줬습니다. 때로는 30분이 넘게 환자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그는 저런 수고를 굳이 할까? 의사로서의 의무는 이미 다 했는데 왜 그 이상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일관된 철학이 있었어요. 환자를 단순히 치료 대상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환자를 똑같이 정성스럽게 대했어요. 이런 태도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환자를 케이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 암 환자. 이런 식으로 질병 중심으로 접근했어요. 하지만 이강현 의사는 한 명 한 명을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2주째 되던 어느 날, 저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종일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스나 과로라고 생각했어요. 최근에 이강연 의사를 관찰하느라 평소보다 신경을 많이 썼었거든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두통도 자주 생겼고 집중력도 떨어졌어요. 일주일 정도 참다가 병원 내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담당 의사는 스트레스성 소화불량 같다고 하며 소화제를 처방해줬어요. 하지만 약을 먹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체중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고 얼굴색도 안 좋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병원에 가서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위내시경까지 받아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는 신경성 위염이라고 진단하며 스트레스 관리를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한 스트레스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증상들이 계속 나타났거든요. 식욕부진, 복부 팽만감,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전신 무력감까지. 이런 증상들이 지속되면서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제 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활발했던 제가 급격히 조용해졌고 얼굴도 많이 야위었거든요. 몇몇 동료들은 제게 휴가를 내고 충분히 쉬라고 조언했습니다. 세 번째 병원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모든 검사 수치는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특별한 이상 소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며 정신과 상담을 권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병원에서 한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다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제 증상이 희귀 소화기 질환의 초기 증상과 유사하다는 것이었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정말로 희귀한 소화기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 질환은 미국에서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병이었습니다. 연간 발병률이 10만 명당 2명 정도로 대부분의 의사들이 실제 사례를 접해본 적이 없는 질환이었어요. 문제는 이 질환에 대한 치료 경험이 있는 의사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몇 군데 병원에 문의해봤지만 대부분 이론적인 치료법만 제시할 뿐 실제 경험은 부족했어요. 어떤 의사는 더 큰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이 질환은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는 그리 드물지 않은 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간 발병률이 10만 명당 30명 정도로 미국보다 10배 이상 높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 병원에 그 질환을 잘 아는 의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강연 의사였어요. 그는 한국에서 이 질환을 여러 번 치료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인 의사가 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니. 아이러니가 따로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과연 내가 그에게 진료를 받아야 할까? 제가 무시하고 편견을 가졌던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하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자존심과 편견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난 몇 주 동안 그를 관찰하면서 느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의료진으로서의 능력과 인품에 대한 의구심은 이미 많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결국 저는 이강연 의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졌던 편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환자로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남아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저를 어떻게 대할까요? 제가 그동안 보여준 태도를 기억하고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제 건강이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이강연 의사의 진료실 문을 두드리는 순간 제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준 태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에 대한 무시, 편견, 그리고 며칠 전 응급실에서의 대립까지. 과연 그가 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들어오라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이강연 의사는 책상에 앉아 환자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는데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도 없었고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상시와 같은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제게 앞에 의자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으며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제가 그동안 그에게 보여준 태도를 생각하면 사과부터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강연 의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떤 증상으로 오셨는지 물어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환자를 대할 때와 똑같이 전문적이고 따뜻했어요. 마치 저와의 과거 일들은 전혀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증상을 설명했어요. 지속되는 피로감, 소화불량, 체중 감소 그리고 다른 병원들에서 받은 진단 결과까지 모두 털어놨습니다. 그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준 후 몇 가지 질문을 더했어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가족력은 어떤지, 평소 식습관은 어떤지 등등. 저는 최대한 정확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과연 그가 저를 제대로 치료해줄까 하는 의구심이 남아있었어요. 이강현 의사는 제 설명을 다 들은 후 신체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를 불러서 검사 가운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환자가 되어 그 앞에서 옷을 벗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간호사가 가운을 가져다 주고 나가자 이강현 의사는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진료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이 이런 상황을 겪는 것을 봐왔지만 막상 제가 당하니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그토록 무시하던 사람 앞에서 이런 무력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게 견디기 어려웠어요. 치마를 벗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제가 겪을 일인가 싶어서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검사 가운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을 때 이강현 의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상태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복부 촉진을 시작했어요. 그의 손길은 정확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떤 부위에서 통증이 있는지, 덩어리가 만져지는지 세밀하게 확인했어요. 복부 검사가 진행되면서 저는 극도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간호사로서 다른 환자들에게 이런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던 적이 수없이 많았는데 막상 제가 받게 되니 이렇게 굴욕적인 일인지 몰랐어요. 특히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한국인 의사 앞에서 말입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건 내진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이었어요. 하복부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굴욕감을 느꼈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하던 그 사람 앞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강현 의사는 제 불편함을 최대한 배려해 주었습니다. 검사 과정을 미리 설명해주고 아프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성 간호사를 동석시켜서 제가 최대한 편안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검사하는 동안에도 괜찮은지 계속 물어봤어요. 그의 손길은 어떤 사적인 감정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의료진의 손길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소중한 환자인 것처럼 신중하게 대해줬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조롱하거나 우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최대한 편안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이강현 의사는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혈액 검사, 내시경, CT 촬영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제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동시에 그동안 제가 그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에 누워있을 때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간호사로서 환자들을 대할 때와 실제로 환자가 되어 치료받을 때의 차이를 몸소 느꼈어요.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진의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첫날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복통과 메스꺼움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1시쯤 간호사 콜 버튼을 눌렀는데 당직 간호사 대신 이강현 의사가 나타났어요. 그는 아직 병원에 남아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하자 그는 즉시 진통제를 처방해 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약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방법도 함께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복부 마사지나 따뜻한 찜질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따뜻한 수건을 가져와서 제 배에 올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의사가 직접 이런 일까지 해주다니.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되었어요. 이강현 의사는 제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의학적인 검사뿐만 아니라 제 생활 습관까지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는지, 스트레스는 어떻게 받는지, 운동은 하는지, 잠은 잘 자는지까지.
심지어 어린 시절에 앓았던 병, 가족들의 건강 상태, 그리고 최근의 심리적 변화까지 세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것까지 묻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질환의 발병 원인을 찾기 위한 중요한 단서들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그의 회진 방식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병실에 와서 제 상태를 확인했어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9시까지. 다른 의사들은 보통 하루 한 번 회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는 정말 자주 와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매번 올 때마다 제가 불편한 것은 없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꼼꼼히 물어봤습니다. 단순히 의학적인 상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제 기분이나 심리 상태까지 신경 써주었어요. 병원 음식이 입에 맞는지, 잠은 잘 자는지,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는지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복통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있을 때 이강현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상태를 확인한 후 따뜻한 차를 한 잔 가져왔어요. 캐모마일과 생강을 우린 차였는데 복통과 소화불량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가 차를 마시는 동안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바쁜 의사가 환자 한 명을 위해 이렇게까지 시간을 내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며칠 더 지나면서 저는 그의 다른 환자들에 대한 태도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제 병실 맞은편에는 70대 할머니가 계셨는데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은 그 할머니를 다소 귀찮아하는 기색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강현 의사는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해도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대화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할머니를 대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또 다른 환자는 20대 여성이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치료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강현 의사는 그 환자에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연결해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더 놀라운 건 중환자실에 있는 무연고 노인 환자에 대한 그의 태도였어요. 가족도 없고 의료비도 없는 그 할아버지를 다른 의료진들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강현 의사는 그 할아버지에게도 똑같이 정성을 다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자주 찾아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그에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실력 있는 의사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어요.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정이었지만 확실히 존경과 감탄의 마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제게만 특별히 친절한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다른 모든 환자들에게도 똑같이, 아니 어떤 경우에는 더 정성스럽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어요. 그동안 저는 간호를 단순한 기술이나 업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정확한 약물 투여, 신속한 처치, 효율적인 업무 처리 등이 좋은 간호사의 조건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강현 의사를 보면서 진정한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환자를 단순한 치료 대상이 아니라 한 명의 소중한 인간으로 보는 시각,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하려는 마음, 의학적 치료를 넘어서 인간적인 돌봄을 제공하려는 자세.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의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정확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희귀 소화기 질환이었고 이강현 의사는 한국에서의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주었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 생활습관 개선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도 그의 세심함은 계속되었어요. 약물 부작용은 없는지, 식사는 잘하고 있는지, 컨디션의 변화는 없는지 매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치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국적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프로페셔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실력에 감탄했고 그 다음에는 인품에 감동했어요. 이제는 그런 감정들이 모여서 더 깊은 무언가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직 낯설었지만 분명히 특별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가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 더욱 존경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에게 보여준 태도를 생각하면 부끄러웠거든요. 편견과 무시, 그리고 응급실에서의 대립까지.
과연 그가 그런 제 모습을 잊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이번 2주차가 되면서 제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이강연 의사의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었어요. 복통도 줄어들었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체중도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퇴원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저녁, 이강연 의사가 마지막 회진을 왔습니다. 그는 제 상태를 확인한 후 앞으로의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정기적인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하고 생활 습관도 계속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였어요. 앞으로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아쉬움을 느꼈어요. 이제 그를 매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섭섭함이 몰려왔습니다. 퇴원하는 날, 저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단순히 병을 치료해준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준 것에 대해서도 고마웠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빨리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몸이 나아진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변화했어요. 그리고 이강연이라는 사람에 대한 제 감정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제게 단순한 동료 의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퇴원 후 병원으로 다시 출근하는 첫날, 저는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몸이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무엇보다 이강연 의사에 대한 제 감정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였어요. 하지만 제가 변했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도 그대로인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변화를 의심스러워하는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특히 제가 입원 중에 이강연 의사의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 정도였어요. 동료들이 제 건강을 걱정하며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강연 의사가 담당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때만 해도 별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병원 내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이강연 의사 사이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추측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구체적이고 악의적인 내용으로 발전해갔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동양계 의사한테 마음이 간 미국 간호사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치료받다가 사랑에 빠졌다는 말도 있었고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중에 제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도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샤론 간호사는 제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가 한국 의사에게 빠졌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그런 편견의 언어들이 제가 한때 스스로 사용하던 것들이라는 점이었어요. 동양계 의료진에 대한 조롱, 문화적 우월감에서 나온 비하 발언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톰 간호사는 대놓고 의사랑 사귀면 편하겠다는 농담을 던졌어요. 승진이나 좋은 케이스 배정받기 쉬울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예전에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말들과 똑같았거든요. 환자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몇몇 환자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특히 나이 든 백인 환자들 중에는 노골적으로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제게 다른 간호사로 바꿔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했어요. 저는 단지 아픈 환자로서 치료를 받았을 뿐인데 마치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이런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제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일들의 결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동양계 의료진들에게 보였던 편견과 무시, 그것들이 이제 저에게 돌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메디슨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강연 의사를 통해 배운 것들, 환자로서 겪었던 경험들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그런 편견들에 맞서 싸우고 싶었습니다. 반박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저는 조용히 제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결심했어요. 이강연 의사가 환자들을 대하는 방식을 배워서 제 업무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환자를 단순히 치료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사람처럼 대했거든요. 가장 먼저 바뀐 건 제가 환자들에게 인사하는 방식이었어요. 예전에는 업무적으로 필요한 말만 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떤 기분인지, 밤에 잠은 잘 잤는지, 가족들은 잘 있는지까지 관심을 가졌어요. 특히 제가 과거에 피했던 환자들에게 더 신경을 썼습니다. 노숙인 환자가 입원했을 때
예전에 저라면 최소한의 접촉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고 다른 환자들과 똑같이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의식되었고 환자들도 제 변화를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대하니까 그들도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70대 당뇨병 환자 할머니였습니다. 처음 입원하셨을 때는 매우 까다로우신 분이었어요. 간호사들에게 이것저것 불만을 표하시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셨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그 할머니를 꺼려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강연 의사가 환자들을 대하는 방식을 떠올리며 할머니께 접근했습니다. 왜 화가 나시는지, 무엇이 불편하신지 진심으로 들어봤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분이었고 아프다는 게 무서우셔서 그런 행동을 하신 거였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드리고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위로해드렸더니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 후로는 저만 보시면 환하게 웃으시며 손자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그 변화에 놀라워할 정도였어요.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동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저와 이강연 의사에 대한 소문은 있었지만 제 업무 태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환자들의 만족도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강연 의사와 마주칠 기회가 있었어요.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달라지셨다고 했어요. 환자들 사이에서 제 평판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제가 노력한 것들을 그가 알아봐 주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감사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당신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다음 말이 저를 더욱 감동시켰어요.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나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는데 곰곰 생각해보니 깊은 뜻이 있었어요. 그는 제가 그를 좋아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환자들을 위해서 변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직업정신을 앞세우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태도가 저를 더욱 깊이 끌어당겼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감정 이전의 존경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품과 철학, 환자를 대하는 자세 모든 것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와의 거리감도 느꼈습니다. 그는 항상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을 업무에 개입시키지 않으려는 그의 신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병원 내 소문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제가 이강연 의사를 의식해서 행동한다고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들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변한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환자들에게 더 나은 간호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그런 편견들과 적극적으로 맞서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동양계 의료진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할 때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실력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출신이나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예전의 메디슨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동료들은 제 말에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간호사들 중에는 저를 지지하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게서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미국 간호사라는 자부심이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으로 이어졌는데 이제는 그런 자부심을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강연 의사의 회진을 관찰하며 배우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가 환자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돌봄을 제공하는지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런 방식들을 제 업무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특히 그의 세심함을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환자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간호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라도 나이, 가족 상황, 경제적 조건 등에 따라 접근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젊은 환자에게는 질병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나이 든 환자에게는 생활 습관 개선보다는 현실적인 관리 방법을 제시했어요. 이런 변화들이 누적되면서 제 업무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일을 끝내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환자 한 명 한 명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했어요. 환자들의 반응도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빨라졌고 재입원율도 줄어들었어요.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자 동료들도 제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 동료들은 제가 이강현 의사 때문에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업무 태도가 바뀐 거라고 보는 시각이었어요. 그런 시선들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저는 계속 제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이강현 의사와 함께 응급 상황을 처리할 기회가 있었어요. 심정지 환자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함께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때 보인 저희 변화된 모습에 그가 놀라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저라면 자존심 때문에 그의 지시를 따르기 어려워했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협력했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어요. 결과적으로 환자를 성공적으로 소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이강현 의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이제는 진정한 의료진의 모습을 갖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호감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강현 의사에 대한 존경과 감탄, 그리고 그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한 만족감.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특별한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부르기는 주저했어요. 사랑이라는 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인데 이강현 의사는 여전히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감정을 존경과 감탄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는 계속해서 그로부터 배우고 성장하기로 결심했어요. 언젠가는 그와 동등한 수준의 의료진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정말로 동료로서 또는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어요. 그렇게 저는 병원 내의 편견과 소문들 속에서도 꿋꿋하게 제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강현 의사가 보여준 길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제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의료진이 무엇인지,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워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강현 의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사정과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의료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그와 함께 일하면서 의료진으로서 엄청난 성장을 이뤘어요. 그의 영향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떠난다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동료애나 존경심을 넘어선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가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는 건 분명히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증거였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과연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곳에 남아서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해볼 것인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이강현 의사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와 함께 한국에 가고 싶다고,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물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강현 의사는 제 말을 듣고 놀라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을 거라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걱정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왜 굳이 그런 모험을 하려고 하느냐며 만류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걸 말이에요. 단순히 이강현 의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료인으로서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저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모든 것이 도전이었지만 그 도전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우선 언어 장벽이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강현 의사가 통역을 해줬지만 환자들과 직접 소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개인 과외도 받고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의료 용어는 특히 어려웠는데
이강현 의사가 많은 도움을 줬어요. 밤늦게까지 함께 공부하며 하나씩 익혀나갔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미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빠르고 정확한 시스템이었는데 효율성 면에서는 오히려 미국보다 뛰어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환자들의 대기 시간도 짧았고 진료 과정도 체계적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환자와 가족들의 관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환자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데 한국에서는 가족 전체가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이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점차 그 장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서적 돌봄에 기반한 문화는 제게 또 한 번의 충격이었어요.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관계가 미국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환자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중시하고 치료 과정에서도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낯설어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환자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기도 했고 한국의 의료 관습을 몰라서 당황스러운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강현 의사의 도움과 격려 그리고 한국 동료들의 친절한 지원 덕분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특히 간호사들이 저를 따뜻하게 받아줘서 많은 힘이 되었어요.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드디어 한국어로 환자들과 기본적인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과정은 정말 험난했어요. 매일 밤 한국어 교재를 붙들고 앉아서 의료 용어를 외우고 발음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이강현 의사가 저녁마다 저와 함께 앉아서 하나씩 가르쳐주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처음으로 한국어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을 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70대 할머니 환자분이셨는데 무릎 수술 후 회복이 더디어서 우울해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께 한국어로 말씀드렸어요. 아프시겠지만 조금씩 나아지실 거라고,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릴 거라고요. 제 서툰 한국어를 들으신 할머니가 갑자기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외국에서 온 의사가 자신을 위해 한국어를 배워서 말을 걸어준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이냐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실 거예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 한국어는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환자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최고의 동기가 되었어요. 어려운 의학 용어보다도 환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따뜻한 말들을 먼저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어가 늘면서 한국 의료 문화의 깊이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는 정서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해서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진짜 가족 같은 유대감이 형성되더라고요. 특히 나이 드신 환자분들은 저를 손녀처럼 대해주셨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적응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오히려 환자분들이 저를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셨습니다. 이런 따뜻함은 미국에서는 경험해본 적이 없는 것이었어요. 치료 과정에서 보이는 세심한 배려도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의학적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감정 상태나 가족 관계까지 고려해서 접근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수술을 앞둔 환자가 있으면 그분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충분한 상담 시간을 갖곤 했어요. 의료진들 간의 끈끈한 협력 관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각자의 전문 분야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서 업무적인 관계가 대부분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한 가족처럼 서로를 도왔어요. 선후배 관계도 엄격하면서도 따뜻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두가 나서서 도와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새로운 배움이었어요. 의료가 단순히 기술적인 영역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정서적 교감이 중요한 분야라는 걸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강현 의사가 미국에서 보여줬던 그런 태도들이 사실은 한국의 의료 문화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강현 의사와의 관계도 이 과정에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파트너십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언어를 배울 때도 그는 제 최고의 선생님이었어요. 발음이 틀리면 인내심을 갖고 계속 교정해줬고 의료 용어를 외우느라 힘들어할 때는 재미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도와줬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걸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 미국에서 경험했던 어려움들까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특별한 관계가 되어갔습니다. 저도 제 과거 이야기, 편견을 가졌던 시절의 부끄러운 기억들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에서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제가 환자와의 소통에서 실수를 했을 때도 그는 격려해줬고, 반대로 그가 한국 복귀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제가 위로해줄 수 있었어요. 서로의 약한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던 거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처음으로 한국어로 수술 설명을 했던 날이에요.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환자분께 직접 설명드리는 게 너무 떨렸습니다. 이강현 의사가 옆에서 지켜보며 용기를 주었고, 성공적으로 설명을 마쳤을 때 그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저는 그가 단순히 동료가 아니라 제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을 때 저희는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어느 봄날 저녁 병원에서 나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면서 느낀 감정이 단순한 동료애나 우정을 넘어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고백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존경과 감탄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했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대화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꿈꿔왔던 것들,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공통된 목표, 그리고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결혼 준비 과정도 특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전통을 모두 담아서 진행하기로 했어요. 두 문화를 존중하고 조화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전통 혼례를 올렸어요. 한복을 입고 전통 예식을 치르는 경험이 정말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강현 의사의 가족들이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한국의 혼례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가족의 의미와 혼인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미국에서 서양식 결혼식도 올렸어요. 제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강현 의사를 소개하는 것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던 가족들도 그를 직접 만나보고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특별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서와 미국의 자유로움이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요. 결혼 후 저희는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에 조그만 진료소를 열기로 했어요.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좋았지만 지역 주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진료하고 싶다는 공통된 꿈이 있었습니다. 진료소를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한국의 의료 법규를 이해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고 장비를 구비하는 모든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강현 의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특히 제가 미국 간호사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추가적인 절차들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 취득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힘들었지만 꿈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진료소 문을 열게 되었을 때 저희는 정말 감격했어요.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희만의 철학과 가치관을 담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간판에는 간호사 출신 미국인 진료의사와 한국 의사 부부가 운영한다고 써 있었어요. 처음에는 환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의사에 대한 불신도 있었고 작은 진료소라는 점도 한계였어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정성껏 환자 한 명 한 명을 돌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병원이라는 별명이 생겼고 특히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먼저 찾아오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베트남 출신 결혼 이민자 여성이 아이와 함께 온 적이 있었어요. 한국어가 서툴러서 다른 병원에서는 제대로 진료받기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과 영어로 소통하며 자세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출신 간병인 분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잡한 의료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쉬운 언어로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분이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진정한 의료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제가 가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이런 일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료소가 안정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었어요. 제가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실 거예요. 임신 기간 동안에도 저는 계속 진료소에서 일했습니다.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였지만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생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환자들을 더욱 소중하게 느끼게 해줬습니다. 한국에서의 출산 경험도 특별했어요. 미국과는 다른 산후조리 문화, 가족들의 세심한 배려, 그리고 새 생명에 대한 축복.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운 문화적 경험이었습니다. 드디어 봄에 저희의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저희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의미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이름을 원했거든요. 결국 희강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희망의 희와 강인함의 강자를 써서 희강이었어요. 어떤 어려움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강인하게 살아가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동시에 두 문화권에서 모두 자연스럽게 불릴 수 있는 이름이기도 했어요. 아이를 안고 진료소 앞에 서 있을 때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병원 간판 아래에서 제 아들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봤어요. 미국에서 편견 가득했던 간호사에서 한국에서 진정한 의료인으로 거듭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바뀐 건 단순히 사랑 때문이 아니라 존경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강연 의사에 대한 존경이 저를 변화시켰고 그 변화가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야 진짜 간호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예전에도 충분히 유능했지만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는 진정한 간호사가 된 것은 한국에 와서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사람을 돌보는 의사가 되었다고 해야겠네요. 희강이가 자라면서 저희 진료소도 계속 발전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더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자라서 이 진료소를 보며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엄마와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봤는지, 의료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걸 이해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간호사에서 의사로, 미국인에서 한국인의 아내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 모든 변화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강연 의사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 희강이와 함께하는 가족의 시간,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며 느끼는 보람.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였어요.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포기한 것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결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예정이에요. 희강이가 자라면서 보게 될 세상이 더욱 따뜻하고 포용적인 곳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부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신념입니다.